겸손은 자, 다스베이다 28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클래식을 하는 분들을 네 분이나 모신 적은 처음이에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윤모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윤보입니다. 자, 우리 조윤모 선생님은 중퇴를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다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자, 피아노의 김가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소프라노 최호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리톤 김태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리톤 김태일입니다. 저희 네 분을 모신 이유는 뭐냐면 오페라 맛 좀 봐라. 맛 좀 봐라. 네, 맛 좀 봐라 공연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11월부터 시작합니다. 파일럿 공연을 18일, 25일 그리고 12월에 9일, 6일 토요일에 전부 다. 토요일 3시, 7시? 3시, 7시. 네. 두 번을 공연하는데 그 용도로 지금 공사를 한 거예요. 딱 100명만 들어올 수 있도록. 101명 안 돼. 월말 김어준에서 이분들하고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피아노 연주도 듣고 오페라 듣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저는 클래식 문외한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따라해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이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고르려면은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공연장을 생각하다가 딴 데 갈 거 뭐 있나? 카페 영업을 중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카페 영업을 중지하고 네. 커피 그만 팔고 공연을 이렇게 파일럿으로 4번을 해보고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각종 설비 저 뒤에 이 스탠드도 설치됩니다. 설치해서 다 완비되면 11월에 이제 들어갈 텐데 한 4번 파일럿 해가지고 이 정도면 소극적으로 훌륭하다. 그럼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1년 내내 전 세계 어디도 이런 곳은 없어. 전 세계에 이런 공연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오페라의 주요 레퍼토리를 다 해치우자. 전 세계 유일하게 100명만 들어오는 오페라 하이라이트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이게 몇 년 계획이에요? 일단 제가 3년 계획을 세웠고요. 3년 계획. 네, 이제 저희가 실내악으로 반주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악산주단 콰르트렉스와 김가란 선생님께서 피아노 오중주로 이 오페라 아리아들을 반주를 하고요. 성악가 분이 3분 정도 나오셔서 한 오페라를 해설과 함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도 감상을 하시고 오페라 배경에 관한 이야기도 강의로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아리아들을 노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1부가 끝나면 클래식 음악 공연처럼 15분 동안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2부가 진행될 텐데 인터미션이 15분 있어? 15분 인터미션이 있어요? 인터미션이 있어요. 그때 커피를 팔면 되겠다. 난 완전히 접어야 되는 줄 알았네. 그때 팔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때쯤에 커피를 마셔주는 게 아주 좋죠. 네. 아니, 주는 게 아니고 팔라고. 실제로 인터미션 때 커피 많이 마시고 스낵 같은 거 중간에 많이 스낵? 드시죠? 와인도 있으면 좋습니다. 와인? 샴페인도 있습니다. 아, 좋아. 마음에 들어. 여러분들은 공연을 하세요. 저희는 와인과 커피를 팔 테니까. 예. 15분간 그렇게 인터미션을 가진 후에 15분. 이 길이도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결제만 하고 못 먹을 수가 있어요. 15분 만에 결제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시는 거죠. 100명만 받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키워지면 애초에 이 기획 의도하고 달라. 이 기획 의도는 제가 경험했던 이 조그만 공간에서 빵빵한 소리, 표정 다 쳐다보며 맞아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연주, 우리 김관현 선생님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줄 아는데 내가 직접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로 연주해요. 콩나물에 따라 다 표정이 변하거든요. 또 우리 바리톤 선생님도 연기력이 뛰어나요. 연기력이. 저도 얼굴로 노래합니다. 우리 소프라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제스처가 커요. 오페라 한 편을 멋지게 감상했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인터미션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터미션 후에 다른 오페라가 진행이 될 거예요. 하루에 2개? 그래서 한 번의 공연에 2개의 오페라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터미션 한 번 더 줘. 그때마다 결제받게. 수익 모델이군요. 네. 왜냐면 이게 입장료 받아가지고는 이 장사가 안 돼, 우리가. 남는 게 없어. 계산을 했거든? 이게 똔똔이 될까 말까 해. 그래서 커피를 좀 팔아야 돼요. 예. 커피, 와인 괜찮다. 예. 공연 중 음주 가능. 그런 분위기를 저희는 더 좋아합니다. 누가 틀렸는지 잘 모르고 스낵은 뭐가 좋아요? 간단히 이제 다과 정도? 과자 이런 거? 독일에서는 프레첼 먹어요. 그렇지? 네. 그게 단가가 얼마 안 나와. 토요일 3시, 7시 딱 2번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내년 프로그램을 쫙 깔 것이다. 그렇죠. 네. 역사적인 시작이야, 이게. 역사적인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오페라라는 게 한 번 올리게 되면 굉장히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최를 하는 입장에서 유명한 오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던 오페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오페라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양한 오페라가 소개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오페라 몇 개를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개 이상, 3년이면 30개 이상이 됩니다. 만약에 6년 동안 가게 된다면 3년만 기획해요. 이 정권 하에 3년까지만 기획해놓고 그런 사정이 있군요. 네. 다음 정권 봐가지고 극장을 크게 옮길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이 오페라 가수분들 이렇게 100명 사이즈로 매주 레퍼토리를 계속 돌리는 그런 공연은 없잖아요. 흔치 않죠. 다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아예 없죠. 아예 없죠.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누구나 꿈꿨지만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 예. 그 앞에 거의 업조에서 거의는 왜 거의를 넣으셨어요? 꿈꿨지만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꿈만 꿨었다. 꿈만 꿨었다. 실내악 매주 하는 것도 없잖아. 사실은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공연을 시도했던 팀들은 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이렇게 연속적으로 한 단체가 한 장소에서 이렇게 여러 개를 공연하는 적은 제 생각에는 꿈에서만 본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딱 맞는 날짜가 언제일지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4번은 아마도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올 텐데 일자를 1년 동안 쫙 펼쳐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예약해서 올 수가 있잖아요. 나 사실 오페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한 10분 정도 관람했어요. 나머지는 급속하게 잠으로 빠져들거든? 실제로 오페라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별로 없지만 한 번만 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 잤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오페라 안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 클래식을 접하시는 분들이 3시간짜리 오페라를 보기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먼저 맛을 보고 그 배경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것이 오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연을 마련하는 겁니다. 오페라 그 자체도 그렇지만 저는 그 연주하는 분들의 표정, 포즈, 숨소리 이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곳에서 그 음악을 들으면 클래식이 이래서 살아남았구나. 클래식 공연도 가본 적 있거든? 대부분 15분을 넘기지 못해요. 급속도로 잠에 빠져드는데 이분들하고 제가 좁은 공간에서 공연한 거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율. 나 전율 잘 못 느끼거든? 쫙쫙 와. 이 맛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100명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 공연자들의 입장에서 여기 음향은 어때요?
아까 사실 리허설 때도 한 몇 번 불러보고 이렇게 관객이 차 있는 상태에서 불러봤는데 울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클래시컬한 울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 규모에서 전달력이 잘 있고 또 클래식 음악이 잘 사람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울림을 가지고 여기가 있는. 원래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붕이 높은 건데, 그러면 마이크 없이 소리를 한번 딱 내봐주세요. 마이크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야! 아니, 여기 앞에 서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하고 비교하면서. 야! 아까 이게 리허설 해봤는데 되게 작게 조그만하게 속삭이는 소리도 이 공간에서는 다 들리실 것 같은 거예요. 한번 해줘봐요. 그러면 살짝 노래를 하나 해보자면 네. 마이크 없이 해볼게요. 네. 제가 즐겨하는 노래인데 마준이라는 한국 가곡인데 한번 살짝만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 이 오페라 가수가 아무 반주 없이 생목으로 하는 거 처음 들어봤죠? 소름 쫙 돋지? 오, 이거 라이브로 들어봐야 알 수 있어요. 라이브로. 사중주, 요 조그만 데서 하면 또 끝내주거든. 우리가 오페라를 가서 보면 연주를 보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는 무대 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내악으로 반주를 하기 때문에 실내악도 무대 위에 있습니다. 성악가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광경일 겁니다. 그러면 이 첼로 같은 건 크지만 바이올린은 작잖아. 조현만 선생님이 바이올린 전공이에요? 졸업 못했지만. 바이올린 하다가 무대 아래로 내려가 막 네. 혼자 무대 사이를 응? 지나가면서 카드 받아가지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모자 같은 거에도 쫙 받아가지고 일괄 결제 쫙 빨리 결제하면 좋잖아. 실제로 연주자가 무대에 등장할 때도 있고 무대 밑에 내려가는 오페라도 있어요. 그런 장면들도 저희가 연출을 할 겁니다. 여기 계단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여기서 쫙 내려가서 쫙 돌면서 카드 쫙 받고 테너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테너는 양손이 자유롭잖아. 아, 그럼요. 우리 소프라노는 지금 산딸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위에 계세요. 테너는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쫙 누비고 다니면서 응? 피아노 쉴 데 없어요? 피아노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 뒤에 큰 북 같은 거 하나 매달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치다가 한 번씩 빨리 이렇게 안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내놓으라고. 결제! 피아노 연주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 아, 저는 사실 여기 들어왔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 전쟁이 나면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그랬을 때 공연을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주자도 그 살비를 받지 않고 전쟁통에 그래도 우리가 조그만 희망을 느껴보자 이런 의미로 딱 요만한 이런 분위기에서 지하에서 몰래 공연을 우리가 전쟁 해서 중인 맞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뒤에 벽도 그렇고요. 뭔가 이 전쟁 같은 시대에 또 희망의 전율을 또 느끼러 오는 그런 분위기로는 이만한 공간이 없다.
가 첫 번째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리허설을 하는데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되게 작은 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게 잘 나서 생각보다 되게 좋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아니스트 입장에서는 그 성악가들의 이 동선과 그 연기를 같이 감상하면서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피아니스트 입장에서 소리는 예기치 않게 너무 좋다는 거지. 네. 예기치 않은 거야. 아니, 쉽지 않아요. 좋은 음향을 갖는 게. 네, 어느 공간이나 쉽지 않아서 주로 이제 큰 공연장들도 전문 음향가들을 불러서 몇 번을 재조정해서 얻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어떻게 하다 좋은 보니까 거죠.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약을 11월 첫 주부터 받을까 합니다. 18일이 첫 공연이잖아요. 11월 18일 3시 7시. 11월 25일, 그 12월에 9, 16 이렇게 연속으로 4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강할 거 보강하고 해가지고 1월부터 빵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 파일럿은 이 맛 좀 봐라 공연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공연. 나 첫 공연 갔었잖아. 나 파일럿 갔었잖아. 이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조현모 선생님이 또 해설을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가사도 이렇게 띄워준다면서. 맞습니다. 이제 영화를 보듯이 자막을 실시간으로 보시게 될 거고요. 중간에 해설을, 내용을 얘기를 듣다가 실제로 그 노래가 나오면 그 장면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 오페라에 대한 강의를 함께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의 오페라를, 내가 다 소화했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원래 오페라는 화려한 의상이 따라온단 말이죠.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에 맞는 역할로 저희가 변형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고 또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 거예요. 오늘날의 복장으로. 맞습니다. 래시가드 어때? 예? 아무것도. 아예 입지 말라고요?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통 오페라 공연을 우리가 보러 가는 것과 음반을 듣는 것과 정확히 가운데 공연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의상도 그런 쪽에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자, 11월 18일 날 첫 공연입니다. 티켓은 11월 아마도 1일 날 오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겠다.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전된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본 게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숫자 해설만으로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삼선으로 알고 있는. 봉도사 다시 한번. 초선 중진 정봉도입니다. 진짜 한 3선 정도는 돼 보이는데 초선이에요. 아니 3선 실제로. 정도로 돼 보인다가 아니라 3선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네. 여의도에서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조중동은 초선 원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실제로 여의도에서 다른 의원들 만나면 상임위 묻고 그러잖아요. 그 국힘의 중진 의원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잘 안 보이냐고. 상임위 활동은 어디서 하시냐고. 원외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한 15년 됐습니다. 하도 자주 보이니까. 자, 전 세계 유일의 구독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조사. 비싼 게! 비싼 게! 이 구호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가장 비싼 가상번호, 가장 비싼 전화면접, 그걸 매 주말, 그것도 모자라서 매주 주중에도 또 조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ARS까지 해서 월 1억씩 쓰고 있단 말이지. 저희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용역이 있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요. 언론사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독립조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여론조사 그 잡채. 그 잡채를 위해 탄생한 모든 비용을 오로지 조사에만 쏟아붓는 비싼 게! 비싼 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목소리가 힘차.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힘찬데? 요즘 구독자 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갑자기. 아니 보니까 조선일보가 너무 도와주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강서구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에 어떤 여론조사기를 봐도 우리만큼 정확하게 맞춘 데가 없거든요. 얘네가 정확하구나. 정확하구나 하고 찾아갔더니 구호가 비싼 게 정확하다야. 제가 대선 다음날 여론조사 기관 하나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주변에 얘기하니까 다들 말리더라고. 아니 근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이 문제를 언급 안 하더라고 이제는. 아니 입증됐잖아. 우리가 가장 정확했잖아. 처음에 이거 만나고 했을 때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뭐 김어준이 하면 어떤 언론사도 의뢰하지 않는다. 결과가 나와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때 유일하게 내가 돕겠다. 박시영, 박수! 네, 알았습니다. 그때 박시영이 백수였어요. 근데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를 봤더니 다른 어떤 조사보다 정확하잖아. 근접하지도 않아요, 우리한테. 우리만 1% 근접적으로 맞췄어.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왜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려고 한 건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구독자 급속도로 늘고 있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비싼 게! 근데 누가 저한테 비싼 게 했는데 그럼 정확하다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정확하다는 생각 안 나가지고 뭐 좋은 것이기도 해요. 자, 아니 계속 듣다 보면 세뇌가 돼요. 우리 둘이 출연료가 좀 비싼 편이거든요. 의원님 비싼 게 정확하다. 자, 정례조사 우리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내려가고 대통령 하락하고 대체로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네. 당연한 거라 수치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추세가 그러하다. 흥미로운 건 우리가 전화면접을 기준으로 모든 그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전화면접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전화면접이 ARS의 뭐 4-5배 비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구 경북만 올라갔어요. 다른 지역에 모두가 떨어질 때 우리라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때리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임계점을 지나가면 다시 결집한다. 항상 그래요. 진보든 보수든. 그리고 내년 총선 어느 정당 승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렇게 묻거든요. 누가 이길 것 같냐가 아니라 이렇게 묻는데 우리가 조사한 일로 가장 크게 벌어졌어요. 자, 누구 책임이냐? 윤석열. 저 사진 잘 올랐다. 누구 책임이냐? 저요. 자,
겁니다. 이거는 남북 군사 합의서 폐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통령 지지율보다 지지한다가 낮아요. 보수에서도 그 폐기하면 어떡해. 불안한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갑자기 국정원이 해킹 얘기했잖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다가 이렇게 많아요. 네. 보수도 시스템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 28%밖에 안 돼. 보수도 의아한 거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야. 한 2, 3일 전에 나왔잖아요.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판을 바꿔보려고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선거 질 건 뻔한데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론을 자신들이 몇몇 모여서 작당을 하게 되면 여론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오만함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진짜 이렇게 갑툭튀예요. 너네 이걸 왜 하지? 정치 전문가들, 국회의원들도 이거 답변을 못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몇몇이 모여서 정치 공작적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작당을 한 거예요. 쉽게 작당을 얘기해서. 한 거거든. 자기들 머릿속에서 그림을 만들어서 그걸 실행에 옮길 힘을 가진 자들이 한 거지. 국정을 움직였으니까. 국정원이 갑자기 나와서 선관위 해킹당해요. 이런 걸 선거 전에 말하는 이게 말이 돼? 우리 해킹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단적으로 바보예요. 여러분, 우리 바보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 우리 빨리 탄핵시켜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보의 우두머리가 용산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놔두면 안 돼요. 해킹 당하고 있어요. 미국한테 도청당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김어준과 박시영 가만히 있었다. 이제 자기들은 의도를 가지고 던졌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이거는 이슈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여권의 손해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사전투표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2배 이상 높았거든요. 계산해봤더니 네. 거의 딱 2배. 대선 3일 전에 김만배가 인터뷰했잖아요. 조우영이 가갖고 커피만 마시고 왔다. 근데 커피 타준 사람이 윤석열인지 그 밑에 있는 박모 검사인지 국민들 관심이 없어요. 그거 이미 끝난 이슈예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알고 뭔가 작당을 했을 것이라고 지금 만들어가는데, 아, 우리 바보예요. 이걸 갖고 한번 뒤집어 볼게요. 그거는 인터넷 미디어 뉴스타파로 시작해서 저까지 오려고 한 거거든요. 처음에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럼 조사 들어서 할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쪽하고 비싼 게 정확하다. 근데 아무리 뒤져도 내가 안 나오는 거야. 왜? 비싸니까. 주진우하고 저하고 정몽주 의원하고 통화를 10년간 안 했어요. 우리는 통화할 정도로 가깝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비싸니까. 자, 이거는 이제 방심위에서 통보만으로 삭제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인터넷 기사와 유튜브 영상이. 이거 찬성 반대가 총선 어느 정당이 이겨야 돼요? 비율만큼 벌어져요, 이게. 네. 이 비율만큼 강서구청 결과도 나온 거예요. 이거하고 뭐하고 쭉 연결되냐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있잖아요. 요거를 3주 전에 한번 물어봤고 지난주에 또 물어봤어요. 앞으로 한번 또 물어볼 거예요. 왜냐? 이것만큼 극명하게 사람들 본심을 드러내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54대 38이잖아. 이게 강서구청 결과만큼 벌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슈가 큰 틀에서 이 구도 아래에 있어요. 이게 하나의 지표처럼 계속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진짜 ARS 조사 결과는 거의 강서 선거 결과가 거의 똑같네요. 거의 50대 똑같아요. 39. 네. 민심이 그렇게 딱 형성돼 있어요. 큰 틀에서. 보수 쪽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마지막 이제 막 논쟁을 하다 결론이 뭐냐면 그 이재명 감옥 가야 돼. 이걸 갖고 마지막에 부딪혀요. 정당을 어딜 찍을 것인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거쳐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즉자적인 감정이에요. 감정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야. 이게 윤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즉자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 다른 데서 조사 안 해요. 저희만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비싼 데만 한 건가 이게? 기각은 한참 지나버렸으니까 지나간 이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물어보면 그렇죠. 지나간 이슈가 아니죠. 이게. 민심의 밑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감각. 또 이거는 왜 살아있는 이슈냐면 어제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정섭 차장이 예?
수원지검. 예, 수원지검 차장이 범죄 전과 조회한 건 중범죄를 한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정섭이 차장으로 오면서 아직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불을 지피고 있잖아요. 이번에 기각된 거하고 쭉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동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조사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코너가 1시간짜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박시영 코너가 아니라 정봉주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비싼 게 정확하다. 이현주 의원 전화 왔어요. 이현주 의원. 전화 왔어. 떴어요. 정봉주 의원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합니다. 근데 이제 전화하고 각자가 다 자기 편인 줄 알아. 정봉주 의원이. 그렇지. 모든 사람이 자기 편인 줄 알아요. 네. 하지만 정봉주 의원은 정봉주 의원의 편입니다. 자, 요거 우리가 총선 특집으로 쭉 하게 되는 건데 경선이 치열할 곳, 본선이 치열할 곳.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 할 겁니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도 이걸 매주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 들어서. 우리는 해. 비싼 게 우리는 이것만 해. 그냥 주구장창 조사만 해. 자, 성남 중원구. 여기는 보시다시피 민주당 우세 지역이에요. 대통령 지지율도 27%밖에 안 나와요. 누구 나와도 민주당이 돼요. 누가 당선되어야 하느냐 물어봐도 20% 차이예요. 그러므로 민주당이 되는 건데 민주당의 후보군을 쭉 넣어보면 이 두 분이 지금 유력합니다. 현직 지역구 위원장이고 지금 도전장을 내민 현근택. 이 두 분이 근데 지지층이 달라요. 분석해보면. 일단 민주당 지지층은 30대 17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6대 거의 0. 무당층에서는 5.2대 0. 적극 투표층에서는 19대 13. 의원님 해설 좀 해주세요. 제가 의원은 아니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예. 정치 신인이 지금 시점에서 현역 의원을 뭐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정치 신인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압도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윤영찬 의원은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이고 현근택 의원은 보면 무당층에서는 인지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게 지명도가 높으나 경선에는 무당층도 포함할 거란 말이죠. 무당층의 지명도가 없다. 이걸 어떻게 높일 것인가.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제 휴민트 정보를 갖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근택 의원이 신인 중에 제일 일찍 가서 깃발을 꽂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를 좀 아는 당직자들이나 당 관계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현근택 의원은 죄송합니다. 현근택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측근 관계자들 변론을 많이 했잖아요. 누가 봐도 친명인데 가서 깃발 꽂으면 이건 대표가 시킨 거 아니냐. 근데 대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본인이 간 거거든요. 저도 너무 일찍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결과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당원들의 수준이 무척 높습니다. 그렇죠. 예.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무척 정치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결한 분들 당원들이 심판의 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결과가 미리 예측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명 활동을 했던 분들은 지금서부터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수박 하지 말자. 이제 여름철도 지났으니까 수박 그만 먹고. 저는 기회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문제라든가 권력형 게이트 그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좀 고민에 빠지거든요. 사실.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이거 안 돼. 방송 내보내면. 의원님 삐삐. 네. 그대로 살아야 돼 그냥. 당원들의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상승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확인된 지표가 아닌가. 아니 개딸이란 게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저는 언어학자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본 적이 없어. 자칭. 언어학자. 언어학자. 누가 언어학자래? 자칭이지. 언어학 석사까지 땄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딸들을 욕을 하잖아요. 자기를 지지 안 하잖아. 그래요? 의원님. 아니 이렇게 자기를 지지했으면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하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박시영 TV와 전봉중 TV와 같이 하기로 했거든. 여기서 맛배기만 보여주라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다 하고 왜냐하면 여기가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비싼 게 정확하다. 우리도 구독자가 작으니까 우리는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야. 자, 누가 나와도 이겨요. 국민의힘 후보를. 그러니까 이거는 예선이 본선이에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동작구 을이에요. 동작구 을은 단순 정당 지지율 지금 조사하면 5% 정도 앞서거든요. 이거 오차범위네. 예. 근데 대통령도 아까와는 다르게 한 10% 높죠. 그러니까 다른 서울 지역보다 좀 높은 편인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돼야 하냐고 물으면 이제 2% 차이로 줄어듭니다. 동작에서는 지금 현역이 이수진 의원입니다. 나경원을 붙여봐요. 그러면 이게 역전돼요. 2% 정도. 2% 정도 정당이 우세했는데 나경원을 붙여보니까 2% 나경원 우세로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나경원은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모욕을 당했죠.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기에는 굉장히 짠해요. 여당 속의 야당이에요. 포지션이. 그래서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집도가 높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도가 민주당 지지층의 이수진 결집도도 높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은 88.6%가 나경원을 지지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77.9%만이 현재 이수진 의원을 지지하는 걸로 가상 대결할 때. 초박빙인 거예요, 현재. 자, 우리 봉도사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후보가 계속 바뀌어요. 동작을의 당원들은 이수진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이제 77% 정도 후보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당 조직이 조금 와해돼 있는 측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나경원 의원은 다 결집이 됐어요. 우리는 아직 결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이다. 민주당이 압승의 가도로 가는 여기가 그 기점이에요. 서울 지역은 대부분 아슬아슬한 지역들은 이런 식으로 초박빙이거든요. 이런 데를 하나하나 따야 압승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가 아마 서울 지역에서 한 10여 군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슬아슬한 데가. 이 지역은 당원들의 상처가 많은 지역이에요.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해서 뭐 강희용, 이현희 뭐 이런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거든요. 치열하게 경선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후보가 선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 지도부도 고민이 많을 거야. 예. 여기 전략 공천을 해야 되나? 왜냐면 나경원 의원이 가진 상징성도 있고 여기를 반드시 이기고 싶은데 뭐 전략 공천을 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서울 지역을 보면 박빙인 지역을 주로 이제 소득 데이터 갖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 소득보다 좀 올라가게 되면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평균 소득보다 올라간 지역이 서울 지역의 14지역인데 여기 그 동작을은 평균 소득보다 더 올라간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나경원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경선 과정에서도 큰 잡음이 없이 가면 충분히 결집을 해서 정말 1, 2% 초박빙 상태로 이길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여길 이기면 서초가 좋아지죠. 서초가 좋아져요. 네. 그럼 여길 이기면 서초 을에 깃발을 꽂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무척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초 강남풍 그 국힘풍과 관악 영등포 민주당풍이 딱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어갖고 이겨야지 그 바람이 서초 을까지 넘어갑니다. 노량진 흑석동 있는 지역인데 흑석 뉴타운 때문에 이제 길 건너면 서초니까. 예, 한강벨트가 원주민들이 많이 쫓겨나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선 지역이거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포, 성동, 광진 이런 동작 이런 데들이 만만치 않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일부 보도 보니까 이제 강남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보수 언론에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잘 싸워주면 서초을이 잘 싸우고 서초을이 잘 싸워주면 강남을까지 해서 강남을 서초을이 비슷한 분위기로 하면 상당히 그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강동도 강동 갑 진선미 의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송파병 뭐 이런 데들이 그렇죠. 다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전국 주요 지역들도 다 할 거예요. 매주. 그래서 매주 분석해서 지도로 만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요런 내용은 사실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정봉주 TV와 박시영 TV에서 네. 공동으로. 아 이제 잘하네. 이제 잘해. 비싼 게 정확하다. 나 또 좋아요 할 뻔했어. 자, 곧 구독해주세요. 아직 좀 부족해요. 우리는 한 달 벌어서 다 때려받고, 한 달 벌어서 다 때려받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싶은 조사가 많아.
예, 이 오수진영의 시모일보 기자들은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자의 힘만으로 데이터를 내서 그 데이터를 모두하고 공유할 거예요. 비싼 게 어떻게 해야 돼?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마고마카 이벤트 중입니다. 후기를 남기면 선물이 팡팡. 1개월분을 드립니다.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절 건강 근본부터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가 그것인데요. JW 중해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엄선된 주원료인 MSM과 NAG, 젖산 칼슘으로 건강한 관절, 연골, 뼈 모두를 생각하는 활기찬 인생의 첫걸음 편관보. 자, 관절 고민은 편관보. 이런 분들에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약이 아니라 관절에 불편을 느끼시면 편관보 중해제약에서 만듭니다. 나는 누구지?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막상 발을 2발, 3발 들어놓고 보면 나 꽤 잘하는구나 하는 느낌인데 대안학교 저희가 몇 년째 소개하고 있습니다. 2학기 입학설명회가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산 연제구 교대로 16번길 20번지에 있습니다. 광주는 11월 4일 오후 2시에 지혜학교, 광주 광산고 박호 등입로 485에서 있다고 합니다. 지혜학교. 자,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심각하죠? 우선 두 분 도착했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자, 러시아 일리아 벨라코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국적이다. 그리고 이름은 한국 이름인데 이집트 정세미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곧 도착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가장 먼저 관계 개선을 한 아랍 국가예요. 그리고 이집트 정부의 입장과 이집트 국민들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정세미 씨의 해설을 들어볼까 하는데 바이든이 이스라엘로 가서 네타냐후 총리 만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바스인가요? 네.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베스. 아바스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양쪽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전에 팔레스타인 병원을 폭격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인들이 500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바이든 만날 수 없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5,000발 발사됐다고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미사일이 5,000개가 발사됐어. 5,000명은 사망했어야 되잖아요. 초기에 100여 명 사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대부분이 지상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지. 왜 그러느냐? 여기서 만든 미사일은 간해숭어업이에요. 그래서 발사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누군가 지붕에 꽂혔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조그만 미사일이야. 한 번에 500명을 못 죽여. 이쪽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성능이라는 게. 한 병에 500명이 사망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화력이잖아요. 난 이스라엘 쪽에서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상하잖아. 바이든이 오기로 했는데 가자지구 쳐들어가지 말라고. 가자지구 쳐들어가게 되면 일이 이제 진짜 복잡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말리고 싶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갑자기 병원을 폭격해서 500명을 죽였단 말이죠. 두 가지 질문인데 이거 이스라엘이 한 게 맞느냐? 두 번째, 그러면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이 한 게 맞습니다. UN 팔레스타인 대사 인터뷰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총리 대변인과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이 트위터를 올렸다가 삭제했대요. 비난이 쏟아져서 오발됐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첫째, 왜 그랬냐는 거예요. 바이든이 네타냐후와 만난 후에 이 사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렇죠. 네,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집트, 미국. 예. 그렇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집트와 요르단 측에서 팔레스타인과 함께 우리는 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아하. 왜냐하면 이런 야만스러운 폭격 행위가 계속 되고 있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오고 있는데 계속 되고 있으면 바이든은 그럴 만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이스라엘은 지금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종전하자 아니면 잠시 휴전하자. 휴전을 하자. 이렇게 하면 그 기회를 놓칠까봐 이 평화 과정을 막으려고 일부러 한 것으로 봐하게 된 바이든이 거예요. 와서 네. 사자회담을 해버리면 그러면 평화 모드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바이든이 오기 전에 팔레스타인 쪽, 이집트 쪽, 요르단 쪽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죠. 병원을 폭격해가지고 500명 정도 사망할 큰 규모의 폭격을 해버리면 이 상황에서는 팔레스타인이고 이집트고 요르단이고 평화협정이 안 나올 것이다. 일부러 그 회담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봐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은 이집트 전 대통령 무바라크 대통령 임기 때도 회담을 가졌는데 네타냐후는 중동 지도를 가리키면서 이거 무바라크가 직접 말한 내용이에요.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 때 네, 네타냐후가 중동 지도를 가리키면서 가자 사람들을 어디로 보낼까 하면서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바라크가 그때 말했어요. 너는 지금 우리가 맺었던 평화 조약을 파기하고 다시 전쟁하겠다는 말이냐? 꿈도 꾸지 마. 가자 사람들은 계속 가자에 있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드디어 기회가 왔다. 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진짜 이상한 게 가자 남부로 가라고 이스라엘에서 계속 방송 중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움직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남부로 움직이잖아요. 거기를 폭격해요. 고속도로도 폭격했어요. 그 승용차 위에 온갖 짐을 싣고 이렇게 이동 중인데 그리고 도착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식수, 전력 등등 공급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가자 지구 지상군을 투입할 거니까 전쟁이 날 거니까 민간인들은 피난 가시오. 조셉이 왔네. 자 입장. 늦게 온 건데 왜 박수하시는 거죠? 지상군을 투입하면 전쟁이 나고 민간인 피해가 많아지니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신하시오. 그러면 가자 지구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가자를 아예 떠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부로 가도 또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은 지상군이 투입될 것이고 남쪽에 왔는데 또 폭격이 있어. 그럼 여길 떠나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이집트로 가라는 건데 시나이 반도로 가라. 네. 또 어이가 없는 게 이 시나이 반도로 가는 이 통로 이집트 측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가자 측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자 쪽을 또 이스라엘이 여러 번 폭격을 했어요. 지금 이집트 측에서 가자를 향한 원조 140대 이상 화물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이 화물차가 이동하지 못할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폭격을 해서. 그거는 가자 지구 안에 있으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고립된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가자를 떠나라는 거야. 원래 이 동네에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강부터 바다까지. 네. 사해로부터 요르단 강까지. 이 지역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다. 이스라엘은 거꾸로 이 지역에서 다 몰아내겠다. 그렇죠. 그게 강부터 바다까지 구호거든요. 근데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명분이 없다가 찬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렇죠. 근데 바이든 와서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반갑지 않죠. 그러니까 폭격해가지고 이 사자회담을 깨버린 거지. 네. 그런 상황이고 도망가라고 해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때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전기하고 물을 끊어버려. 끊어버렸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 보건부에서
인프라 자체가 무너졌다. 지금 다른 나라들이 들어와서 우리 부상자들을 케어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조만간 사망하게 될 것이다. 물하고 전기를 끊었으니까. 그렇죠. 자, 조세호한테 궁금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일정을 멈추고 대통령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없는데 멈추고 급하게 날아갔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왜 그렇게까지 급하게 이스라엘로 날아간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 전쟁이 더 크게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니까 이상한 짓까지 하지 말라. 이스라엘 니네 편들어 줄 테니까 가자 지구에 쳐들어가지 마라.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미 많이 지지하고 있고 이것까지 하면 우리가 세계 군 장비 공장이 된다. 이렇게 할 돈이 없다. 많이 커지면 해야죠. 우크라이나 지원하는데도 벅찬데 중동 정쟁이 커지면 미국이 거기까지 어떻게 지원하느냐. 맞습니다. 자기 재선에도 불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미국 공화당이랑 민주당 거의 동의하는 부분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또 동의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지지해야 한다. 데센티스나 다른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우크라이나 지지 더 이상 하지 말자 얘기하는데 이거 터지자마자 이스라엘 끝까지 지원하자는 얘기부터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유택의 지지를 받지 않고 대통령이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금융자본도 많이 지배하고 있고 유택의 눈밖에 나면 영화에 출연 못해. 멜 깁슨. 맞습니다. 멜 깁슨 한 번 욕했다가 아직도 영화에 제대로 출연을 못하잖아. 맞아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까지는 모두가 다 동의하지만 이 전쟁이 그렇다고 커지면 자기들도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막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평화협정 맺을까봐 폭격을 해버린 거고. 그렇죠. 제가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특히 바이든 할아버지가 80년대 본인이 의원이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크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창조라도 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기자가 당신이 유대인이냐 물었을 때 유대인은 아니지만 나는 시오니즘주의자야. 정치 게임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되게 후의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쳐들어가서 거기서 팔레스타인 난민 100만 명을 만약에 밀어냈다. 그럼 이건 인정청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날 거 아니야, 중동 전체가. 그거 바로 요르단 국왕이 한 말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난민 소용은 레드라인이고 전쟁 선언이다. 이집트 대통령도 어제 이것이 전쟁 선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973년 한국에서 중동 4차 전쟁인가? 라고 부르는데 그때도 모든 중동 국가들이 참전을 했거든요. 간접적으로라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수출로 미국에 압박을 해서 아마 사진을 봤을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말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오일 쇼크. 그래서 이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렇죠. 병원 폭격 사건이 발생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에서 엄청난 강한 말투로 그 사건을 비판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중동 전체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는 거지. 그거는 인정청소잖아. 그건 아랍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그러면 다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한 나라 안에서 내전이 발생해서 난민이 발생했다가 아니라 그동안 7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해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땅을 떠나는 것부터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영토 분쟁이에요. 사람들이 종교 분쟁처럼 이해하는데 이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인정 청소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아랍도 이해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죠. 네, 맞아요. 서방 언론만 종교 전쟁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자기 땅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게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1917년에 벨퍼 선언이라는 건데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공존을 보여주는 모범 사회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에 대한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유태인들은
나치를 겪고 나서 자기들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아프리카 얘기도 나왔었대. 아르헨티나랑 아프리카 탄자니아인가 그 땅을 사서 우리가 거기 정착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가 자기들이 3,000년 전에 거기 살았다는 거 아니야. 고조선 때 돌고래 살았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마지막 땅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또 원래 미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지지세가 높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좀 바뀌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젊은 세대는 반미국의 제국주의 그런 성향 있어가지고 이제 하마스 지지하는 것도 나왔고 하마스 지지하는 법대생 3명이 자기 원래 들어갈 법대에서 또 잘렸어요. 네. 표현의 자유의 나라 미국입니다. 아니 잠깐만 그것까지 제가 못 참아요. 사실 미국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이 이미 해체됐을 거예요. 4차 중동 전쟁 때도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인 시나이 반도, 이집트 땅 중에 거의 30% 되는 땅을 다 뺏은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이기고 있었다가 갑자기 미국이 이집트 대통령 한 얘기입니다. 너 가만 안 두면 핵폭탄이다. 그때부터 멈춰서 종전하고 평화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반대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했죠. 미국에서. 그거는 바로 미국이 지쳐간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문제로 인해서. 내 아이를 중동에서 낳았지만 이미 아랍에미레이트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요르단도 있고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야 이제. 그렇죠. 나와 호흡이 잘 맞는 중동 나라들이 또 있으니까 축구 경기에서 교체 선수가 있는데 굳이 이 사람만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죠. 실제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지배했어요. 달러가 기축통화잖아. 맞아요. 영어가 전 세계 통용이 되고. 근데 이제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의 인식도 바뀌는 것 같아. 그렇죠. 인터넷도 발달했으니까. 나는 팔레스타인 가자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알자지라를 통해서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 대해서 진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뭐 앞으로 미국 사람 역할 해주세요. 인정상했어 지금. 일부 맞다고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지쳐가는 것도 있는데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세계 경찰해왔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도 그거 지쳤어요. 왜냐면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은데 나한테 틀어놓은 거 뭐 있냐. 오케이. 푸틴은 뭘 하고 싶어요 지금? 며칠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죠. 우리는 하마스를 지지한다. 애초에 미국이 아니었으면 이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원흉이다. 네. 너네 그렇죠. 잘하세요. 근데 일반 러시아 사람들의 여론은 거의 100% 이스라엘 쪽에 기울여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하마스 지지를 선언했는데 미국을 괴롭히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러시아 일반인들은 이스라엘 지지한다. 거의 대부분 다 이스라엘 왜냐면 쪽이에요. 이스라엘 자기 친인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 일단은 고소련 때 많은 유대인이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사 갔어요. 러시아계 유태인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보면 거의 40%에서 50% 정도가 구소련 출신자들이에요. 오케이. 정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러시아 여권을 갖고 있고 러시아에서 친척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모른다 잘. 그래서 오히려 지금 러시아 언론에서는 이스라엘로 도피한 러시아 사람들을 비꼬고 있어요. 야, 니네들이 전쟁을 피해서 갔잖아. 그럼 거기는 전쟁이 났다. 메롱. 전쟁 피해 가더니 꼴 좋다. 우리가 세미 씨가 얘기를 한 게 100%의 이제 아랍 세계의 입장이고 러시아 사람들의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잊지 말자는 얘기가 제일 커요.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할 말이 있습니다. 하마스가 먼저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을 침략했습니다. 이게 선제 공격이에요. 안중근 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그때 선제 공격이었나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아랍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예. 네, 식민지에서 내가 저항을 했다. 그럼 내가 먼저 공격했나?
그게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는 똑같은 논리예요. 푸틴이 얘기하는 게 원래 우리 땅이고 니네들이 테러리스트고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미국 정치인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지지잖아요. 거의 대다수. 예.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이 확전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거 제일 무서운 거죠. 왜냐면 또 진짜로 팔레스타인 내몰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 미국 본토에서도 니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분석가 중에 이거 3차 세계 대전 될 수 있는 확률이 10%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우리가 되게 진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랍에서도 이게 정쟁이 확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특히 일반인들 국경만 열어라 민간인인데도 나가서 싸우고 싶다. 요르단 국왕이나 이집트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직접 썼어요. 이게 바로 전쟁 선언이다. 그동안 요르단도 이집트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조약을 맺었지만 요르단은 두 번째로 그 정도로 관계가 오래됐고 그동안 교류를 많이 해왔는데 두 나라가 제일 먼저 전쟁 얘기를 한 거예요. 네타냐후는 공존할 생각이 없는 거야. 완전히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가 살아라는 거 아니야. 거기서. 그렇죠. 네타냐후의 꿈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완전히 인프라부터 다 구축해주고 그러니까 돈 주고 살게 해줄게.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 비행기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안 나가겠다. 폭격기가 오는데.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무조건 6명을 낳아야 돼요. 3명은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3명은 기우고. 일제시대에 조선 청독부에서 조선인들은 만주에 가서 살아라. 여기는 다 일본인이 살아야 될 테니까. 이런 거야. 인종 청소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주 가서 나라를 세워볼게요. 하겠냐고 우리가. 그렇죠. 안 하지 절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박해를 받아서 중동에 피난 왔을까요? 다 유럽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땅을 내줘야 돼. 독일에서. 저는 사실 독일로부터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이 진짜 불쌍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랍 조상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비난 왔을 때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와, 같이 살자. 이거였는데 갑자기 내가 집주인이야. 우리가 도로 확장해야 돼서 너 이제 딴 데 가서 살아.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멈출까요? 아니요. 미국이 멈추게 할 건데. 이게 끝나려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그 땅을 공유하고 공존할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두 국가의 해법. 될 뻔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라빈 총리하고 피엘로 의장하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셋이 만나가지고 바로 이걸 하려고 약속을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근데 유택의 근본주의자 청년 라빈 총리를 암살했죠. 죽여버렸어요. 네타냐후도 이스라엘이 안정성을 되찾게 되면 제일 먼저 감옥에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방 끝나면 본인도 끝나니까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 자기 운명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네. 미국은 그렇게 되면 선거가 큰일 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다. 네타냐후 자기 운명 거기 걸려 있다는 거 맞다고 인정하지만 근데 미국 없이 못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미국이 아마도 챙겨주겠다. 집을 주든가. 그래서 미국이 막을 것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러시아 쪽에서 보면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러시아에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에 떨어진 사과예요. 푸틴 입장에서는.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을 괴롭히자. 네.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 이게 정말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알파고가 있어야 더 재밌는데. 알파고가 지금 출장 가가지고 다음 주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진보는 들어올 때 사야 돼요.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금방 다 팔리기 때문에 이벤트 2개 구매 시 20% 할인, 혹은 2개 구매 시 10% 할인 플러스 스윗 릴리. 진보 맛있지? 왔을 때 사야 한다, 진보.
자, 요즘 국감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강선우 의원님은 요즘 너무 자주 나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성훈 의원님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고. 네, 이제 코로나 때 청중 몇 분 안 계실 때 나왔고. 우리 박찬대 의원도 오랜만에 나오셨고. 최고위원 되고 난 직후에 한 번 나오시고 그냥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부르지 않았어요. 활약상 좀 보겠습니다. 정부 공식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따르면은 후쿠시마 원전 해고염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최소 20년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후쿠시마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죠. 정화 능력이 검증된 바가 없다.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해고염수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공식 연구 보고서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질병청에서 숨깁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서 비공개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강선우 의원님이 밝혀낸 건데 질병청 이 보고서를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서거든요. 이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비공개로 돼 있다. 왜 비공개로 했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서 비공개라고. 그러면 당신들이 이거 대통령실에 보고했냐? 보고했다고 했어요. 근데 어허. 7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요. 보고 안 했다고. 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 그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냐 그랬더니 거기는 보고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 보고가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걸 받고 나니까 보도자료를 급하게 냅니다. 이러이러해서 그런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언론한테 이야기해요. 함부로 보도하지 말라는 식으로. 함부로 그래서 막 보도했지 내가. 네, 그래서 막 다 보도를 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다음날 질병청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해서는 국민 건강 영향 조사를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20년간 하라고 그랬어요. 20년간 해야 된다. 왜냐면 그게 알수 정부 연구 용역 보고서예요. 그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숨길 수밖에 없죠. 이 결과를 토대로 일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20년 동안 조사해야 된다는 게 나왔어. 아니면 된다. 함께 미루자. 뭐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숨긴 거죠. 이 질병청은 코로나 때 전 국민의 박수를 받은 정말 일 잘했던 질병청이잖아요. 거기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스란히 거기 있고 거기 머리만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야, 이 보고서 나가면 어떡해? 숨겨.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의원님이 밝혀냈다. 또 있어. 이사장님, 지난해 감사원에서 초음파 MRI 중 1,606억 원이 건보 재정 낭비 의심 사례라고 했는데, 그죠? 이 중에서 얼마가 실제 낭비된 건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 심사평가원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온 숫자라서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원장님, 심평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제 넘버 갖고 있으세요? 당연히 없을 거예요. 예, 당연히 저희들이, 없습니다. 예. 분석도 안 해놓고 숫자도 없으면서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엄두도 못 내고 있던 국민들께서 검진 받아서 이렇게 건수가 증가한 거를 갖다가 윤석열 정부에게는 이게 이렇게까지 못 견딜 일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케어 때문에 지금 건보 재정 파탄 났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초음파 MRI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국비 사업으로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문재인 케어 때문에 재정 파탄 난 건보 재정으로 떠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희귀질환 지원 안 된 게 문재인 케어 탓입니까? 희귀질환 지원 예산 134억 원 삭감하고 3분의 1 토막 낸 게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까? 정권 잡은 지 1년 6개월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재인 케어 효과가 있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급여를 확대하고 나니까 그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환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에 많이 발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 케어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못 주게 합니다.
연구가 언제 끝난 거냐면 지난 11일에 끝나요. 그냥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13일에 이거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실무자가 네 갖다 드릴게요 했는데 원장한테 보고하니까 주지 말라고 그런다. 왜냐? 문재인 케어가 효과가 있다는 게 결과가 있으니까. 나오니까.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의원실이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놨다고 해요. 문제가 있는 데이터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 해석이 잘못돼 있는 데이터다. 그다음에 이게 강요를 했다고 해서 다들 발끈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의원실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되잖아요. 그 강요죄의 범죄 수단은 폭행과 협박입니다. 저희 보좌관이 가서 때렸습니까? 아니, 피감기관에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권한이란 말이죠.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슬라이드 봐주세요. 공단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급여 확대를 하고 난 이후에 뇌졸중의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최소한 2만 2천여 명이 뇌졸중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는 거예요. 급여 확대가 되면서. 조기의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추가 연구가 많이 돼야 될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 따르면은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갖다가 의원실 제출했다는 거네요. 개념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하라고? 그죠? 그날 자료를 굉장히 급하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좀 보완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그 상태로 금요일 날 밤에 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 위원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실이 급하게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나가는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는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해석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을 하냐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을 상당히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거짓 자료를 의도적으로 준 거고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의원실에서 빨리 달라고 해서 의원실에서 강요를 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위원장님 사과받아야겠습니다. 네. 너무 무섭다. 제가요? 그렇게 안 받는데 강선은 너무 무섭다. 네. 자, 무섭게 일을 잘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예. 박수. 자, 그리고 보십시오. 감사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수사기관에 간 게 몇 건이라고요? 4건입니다. 지금 69건 중에 64건이 원장님과 사무총장님 결재만으로 지금 수사기관의 자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무려 94%입니다. 이 감사위원회 왜 있는 겁니까? 자, 그 이상하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감사위원회 의결로 더 신중하게 고발을 하는데 범죄 혐의가 없는 것도 사무총장 단독 결재로 영장 없이 수집된 자료들도 다 지금 검찰의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준 당사자들이 감사에 응하려고 준 거지 그거를 수사기관에까지 넘기라고 그런 동의하에 준 겁니까? 그래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원이나 그런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려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장주의입니다. 김성훈 의원님은 판사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본인이 알고 한 얘기예요. 요지가 야 니네 감사원 이름으로 이전 문재인 정부 다 털어가지고 영장도 없이 자료 잔뜩 모아서 검찰에 넘기는 거 아니냐? 감사원이 검찰 시다발이 아니야 니네? 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못 가는 곳에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도 않고 갈 수 없는 곳에 감사원이 먼저 가서 포렌식을 통해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에 영장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만 명의 공무원, 그 가족들, 의료 기록, 차량 이용 기록, 아마 트럭으로 몇 대 분량일 것 같은데요. 그거를 검찰에 넘기는 겁니다. 굉장한 헌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서 아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을 검찰의 시다바리를 쓰는 거예요.
검찰공화국이니까 감사원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검찰에 넘겨줄 자료를 잔뜩 모아가지고 예, 그래서 2022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원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서 포렌식 공무원 컴퓨터, 휴대전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칙도 개정을 했고요. 감사원 내부 규칙을 개정해서 공무원들과 또 그 가족들, 관련된 기업들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할 수 있도록 다 바꿔놨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들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대통령실과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청원감사를 실시했는데 그럼 2개월 안에 마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10개월 동안 그 감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에서 자기 손발로 감사원을 쓰는 거예요. 감사원의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거예요. 지금 공수처에서 당군 이래 처음으로 감사원 전체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유병호의 타이거 사단이라고 하죠. 네. 유병호의 직속 사무총장. 부하들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속 부하들인 타이거파들이 검찰의 일종의 특수부 역할을 하는 특별조사국도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요. 감사원의 불법감사, 강압감사, 인권침해감사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 생각이 되고 내일 공수처에 대한 이제 국정감사가 있게 되는데요. 꼭 그 부분을 한번 강조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원 의원님은 후보 시절에도 다스베이다 나오셨는데 그때부터 쭉 일관된 건데 굉장히 젠틀하고 부드럽거든요. 강선호 의원님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표독스럽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강선호 의원님처럼 전투력을 한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본부가 2024년 R&D 예산 비효율 조정 예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경쟁률이 매우 낮은 유형으로 발표된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사업이 특정 연구기관의 단독 입찰 사업이기 때문에 92.9% 연구비가 삭감됐거든요. 특정 연구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극지연구소예요. 극지연구소. 저는 이거를 보면서 복수로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이건 카르텔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 완전히 탁상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경쟁률만을 단독으로 고려해서 예산안을 조정하지는 않았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많은 기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카르텔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금 예산이 완전히 온난화를 겪고 있고요. 연구 현장은 지금 빙하처럼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박찬대 의원님만의 기술이거든요. 온난화하고 연결해가지고 예산이 녹아내린다. 이거 기사 제목으로 뽑히라고 뽑혔어요. 그 옆에 찬대라고도 써 있습니다. 찬대. 이건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극지연구소가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경쟁이 없지 않냐. 그래서 예산을 90% 예산 깎았다는 거야. 극지연구소 하나 있어. 그래서 극지연구소가 과제를 했는데 이게 경쟁이 없네. 90% 삭감. 말이 되냐고 이게. 그리고 비효율의 사례에다 그걸 넣은 거예요. 그것만 보진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봐서 그거 잘했다고 사례를 올려놨잖아. 92.9%를 깎았습니다. 이거 말이 되냐고. 극지연구소 이거 단독 아니야 이거. 카르텔 아니야 이거. 거기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예산이 깎이거든요. 과학기술 예산을 왜 이렇게 깎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 했었잖아. 갑자기 카르텔 하더니 5조를 깎아버렸어요. 정말로 카르텔 때문이었으면 카르텔에 대한 사례가 막 터져나오고 그래야 되잖아. 그런 뉴스는 없어요. 그건 핑계인 거예요. 그냥 예산을 깎은 거예요. 왜 깎았을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R&D 예산은 안전망 같은 거거든요. 마음껏 실패해라. 1000개 실패하고 10,000개 실패하고 하나 나오는 거야. 그게 국가 먹여 살리는 거야.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는데 깎아.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의 논리는. 그들이 네. 누구예요? 누굴까요? 네. 제가 생각해도 일단은 뭐 도사님이 한 분 떠오르고요. 첫 번째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세수가 60조 펑크나지 않았습니까? R&D 같이 중장기적인 거잖아요. 예컨대 내년 총선이라든가 이런데 효과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쳐내고 대신 뭐 자유총연맹이니 이런 데다가 총선에 써먹을 만한 단체들은 지금 한 뭐 700억 이상
막 예산을 퍼주거든요. 그런 좀 선거를 위한 목적도 있지 않는가, 합리적인 그냥 추론을 해봅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가 했던 모든 결정 중에 제일 이상한 결정이에요. 대부분은 그 수혜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일본 좋으라고 한 거는 수혜자가 일본이야. 아, 이거는 대기업 좋아라고 한 거구나. 아, 이거는 고소득층 좋아라고 한 거구나. 요거는 태극기 부대 좋아라고 한 거구나. 이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수도 좋아할 리가 없는 결정이잖아요. 비상식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스승님의 말씀을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잘 피해 가시네요. 또 한 가지 생각하면 현재 민생, 경제, 평화 모든 거를 지금 폭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과거를 건드렸잖아요. 역사 문제 건드리고 홍범도 장군 건드리고 이제 건드릴 게 미래가 남았는데 하다가 일관성 있게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를 건드린 건 아닌가. 그런 거 말고는 그런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되겠다고 가져오신 건데 2022년 대선 직전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조직적으로 가짜뉴스 뉴스타파와 함께 예 그렇습니다. 공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중수부 수사과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 대출 특히 조우영 씨 관련해서 수사를 봐줬느냐 안 봐줬느냐. 조우영 씨는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였어요. 대출 브로커. 네, 예, 그래서 인척이었고 회장에. 네네네. 그거에 대한 가짜뉴스를 양산해서 대선 판도를 흔들려고 했다. 이 조우영 씨가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은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그냥 가라고 하더라.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거야.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진보 매체와 민주당 쪽이 공모하여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이게 그쪽에 들고 나온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땡땡 대표라고 해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장동권으로 1150억 대출을 받은 사람인데요. 2015년 수원지검 조사를 받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2010년도에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때 자료를 제출했고 그 밑에는 그 대출을 알선했다는 브로커 조우영 씨가 뭐라고 또 대답을 하냐면 제가 검찰에서 수사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있다라고 2015년도 수사기관에다가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땡땡 대표는 이 대장동 사업 처음 추진했던 민간 사업자예요. 이 사람이 중간에 밀려나가요. 근데 이 사람이 대검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2010년에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2015년에는 조우영 씨가 이 브로커가 또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자료도 그런데 보시면 2021년도에 조우영 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요. 그때 검사가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진술인은 바로 조우영 씨입니다. 진술인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2011년경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고 그때 왜 받았느냐 그랬더니 조우영 씨가 뭐 이렇게 주저리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부산저축은행 회장 배우자 이철이가 제 고모의 딸입니다. 그 인척 관계를 밝히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면 2011년경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이때가 커피 마셨다는 때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커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팩트고 그때 대검 중수부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던 것도 팩트잖아요. 팩트입니다. 네. 그 말씀 하시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하면 그 조우영이라는 브로커를 통해서 대장동에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권에 1155억 원이 돈이 나가고요. 다른 데 합쳐가지고 한 1800억 정도 그 돈이 아까 이땡땡이라고 하는 최초 사업자한테 지출이 돼요. 그거 자체가 불법 대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불법 대출 수사를 했던 게 대검 중수부인데 그렇죠. 왜 그냥 넘어갔냐는 거야. 그렇죠. 그때 담당 검사가 윤석열이고 그때 변호인이 박영수였어요. 박영수를 조우영에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죠. 그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건도 안 되고 그냥 무혐의 처리가 됐거든요. 커피를 안 마셨다. 혹은 커피를 준 사람은 윤석열 검사가 아니다. 이 얘기가 지금 막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누가 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제에 대해서 2015년도에 조우영은 벌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 주인 검사가 했던 그 수사는 부실 수사였을 가능성이 그렇죠. 그 건으로 조사를 대검중수부에서 받았는데 그때는 이 조용 씨가 문제없이 넘어가 버렸고 그때 변호사가 박영수 변호사였는데 그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와 해서 커피 한잔 하고 왔더니 무사히 넘어갔더라. 근데 똑같은 건으로 2015년에 구속되거든요. 그럼 2011년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거에서 그거. 그때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그 대검 중수부 수사할 때 수사관이 133명이 투입돼서 수사를 해요. 133명. 3,800명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조영이 들어 있었고요. 이땡땡 그 사업가도 들어 있었고, 그거는 대검에서 인정을 합니다. 조영 참고인 조사했다고. 근데 그때는 넘어갔어요. 다른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권은 다 처벌을 받았는데 이 두 번째 사이즈인 대장동은 넘어갔어요. 근데 2015년도 처벌받았을 때는 경기경찰청에서 경찰관 10명이서 수사한 거예요. 수원지검에서 그걸 가져가서 이제 그 마무리 수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10분이 한 수사를 왜 2011년도 133명이 못했느냐. 그거 안 한 거 아니냐.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금 국힘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정말 본질을 피해서 작은 부분 하나를 가지고 그게 뭐 페이크니 가짜니 뭐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질은 바로 이거다. 그쪽에서 그걸 들고 나온 이유는 뉴스타파를 고리로 해서 민주당도 걸고 그리고 뉴스타파하고 콜라보 했을 진보 진영의 미디어들을 모조리 올가미를 매려고 그중에서 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나와서 뉴스타파만 고생하고 있어요. 네. 뉴스타파 미안해. 자, 요 사건을 김승원 의원님이 요거 꼭 거론해야 된다고 가져오셨는데 혼자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자, 국감 아직 남았거든요. 예, 나머지 다 끝나고 나서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염이 심하세요? 먼지 적은 브림제지 미용 티슈를 써보세요. 아내에게 사랑받는 애교 브림제지. 현미, 귀리, 보리 전부 국내산 발화 통곡물인 거 확인했지? 네, 확인했습니다. 유산균 코팅 들어간다. 됐어. 포장. 성공했습니다, 닥터! 닥터 시리얼이라 부르게. 딴지마켓에서 만나는 최강 조합의 시리얼 닥스메디 닥터 시리얼.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벌써 많은 분들이 효도88로 효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닥터키를 검색하세요.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윤성원 평론가가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긴급 안기령 투입. 윤성원 평론가는 다른 나라에서 영화제 있으면 초청 안 받아도 그냥 자비로 가요. 인스타에 사진이 한 500장씩 올라와요. 피곤해 죽겠어 아주. 자, 안기영 앵커는 진보 안 먹어봤죠?
네, 안 마셔봤습니다. 한번 먹어봐요. 오자마자. 오, 어때? 맛있어요. 그게 말이 짧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매우 맛있다라도. 아, 매우 맛있다. 상당히 맛있다. 소름이 끼친다. 좀 맛이 계열이 있거든요. 벨기에적인 맛이 나요. 뭐 저랑 크게 아니 이게 안 가보셔서 모르는 거야. 예.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 같죠. 이게 딱 했을 때 네덜란드 이런 게 있거든요. 벨지엄 약간 이런 느낌? 저랑 크게 다르신 것 같지 않은데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게 한심하네요. 코가 뻥 뚫립니다. 뻥 뚫립니다. 네, 코가 뻥 뚫려요. 제가 원래 비염이 있는데 이거 한 잔 마시니까 완치된 것 같아요. 완치된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한 힐링을 주는 음료. 그전에는 얼음에 술 타서 먹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계절에도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구나. 원래 생강차는 우리는 따스하게 마셨잖아요. 야, 이거 몸 아픈 사람 있으면 끓여서 가져가서 병문안 가면 그냥 너무 감동해서 눈물 흘릴 것 같은 맛이에요. 진짜. 사람 살아있는 맛이야. 이거. 꼭 마지막에 이래. 눈물을 흘린다. 약장수로 빠져. 심파적이고 좀 그래. 심파적이고. K-팝 얘기 먼저 합시다. 네, 이거 한번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네. 아 그렇지. 진버 오리지널 700ml 2병 이벤트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리지널 진버만 원하시는 분은 700ml 2병 20% 할인 상품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진버의 새로운 맛인 진버 스윗 릴리를 맛보시고 싶으신 분은 오리지널 진버 700ml 10% 할인에 진버 스윗 릴리 200ml 증정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오리지널로 만드신 거예요? 네, 진버 오리지널은 깊고 상큼한 맛이라면 진버 새로운 맛인 스윗 릴리는 열대 과일의 맛이 납니다. 달콤 새콤하게 즐기시고 싶은 분들한테도 좋고 파티 음료로도 좋다고 합니다. K-팝 최신 트렌드는 뭐예요? 뉴진스는 이제 한 차례 휘몰아치고 지나갔나요? 아이브가 컴백했습니다. 전소민은 어떻게 틱톡에 그렇게 마케팅을 많이 했나요? 맞다. 전소민은 왜 이렇게 많이 전소민 나오는 거예요? 패스트포드 열풍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블랙핑크 재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니는 잔류합니까? 리사가 저 프랑스 파리에서 그 맞아. 카바레쇼도 나갔던데 누구 만났다 그건 그러던데. 괜찮은 거예요? 이거 뭐 다구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K-팝이 좀 쉬워지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도 K-팝을 딱 떠올리면 그래 뭐 좋지 뭐 유명한 못 따라 불러. 맞아요. K-팝에 뭔가 이게 진입 장벽이 생겼어요. 그 그룹의 뭐 히스토리도 되게 좀 밀도 있게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세계관이라 그래갖고 일단 거기서 한번 턱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막상 또 노래를 딱 들어보면 딱 와닿지 않는 게 있어요. 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바뀌고 있거든요. 틱톡이라든지 이런 숏폼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는 K-팝 팬이 아닌 사람들이 K-팝의 상당히 중요한 소비자로 떠올랐습니다. 저변이 확대된 거네. 예, 기존까지는 어떤 전략이냐면 여기 10명이 있으면 9명을 버리고 1명을 아주 집중 공략하는, 저 사람이 일단 우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컨텐츠를 내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가 되니까 사실은 그 9명을 버리는 전략이었는데 이런 뭐 하위 문화적인 2등 전략을 타파하고 이제 정면 승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류적인 전략을 취하고 싶어도 미국, 영국 애들이 딱 잡고 있고 한국 음악이 주류 음악과 경쟁을 한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팬덤 전략을 취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그룹들, 대표적으로 뭐 뉴진스라든지 이런 그룹들은 노래의 친근함과 보편성으로 이제 승부를 하는 이제 새로운 좀 모델이 생기고 있어요. 틱톡이라든지 이런 쇼폼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K-팝을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 그걸 통해서 K-팝 팬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확대됐어요. 10대에서 20대 초반, 30대 초반, 이제 40대까지 올라왔는데 요런 두루두루 다양한 그 계층과 세대를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영국 팝이 미국을 휩쓸고 그리고 미국 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그랬던 것처럼 K-팝이 이제 보편 음악 형식으로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예, 이게 여태까지 K-팝이 기본적으로는 2등 전략이다. 그러니까 1등을 미국, 영국한테 양보해. 왜냐면 우리는 그건 안 되니까. 다만 우리가 확실한 2등을 먹자라는 마인드였거든요, 지금까지. 예, 근데 이제는 1등과 경쟁하는 새로운 지금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K-팝이라는 장르를 앞세워서 전 세계를 침공하는 전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K-팝과 전혀 무관한 팬층. 근데 턱 뉴진스 들었더니 이거 괜찮은데? 새로운 발상이죠. 예. 좀 굉장히 쉽고 직관적인 음악으로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는. 왜 그러냐면 그 쇼폼 콘텐츠라는 거 1분 미만, 20초 미만 노래가 그 안에서 그냥 승부가 나버려요. 예를 들면 뉴진스 음악 같은 거 들어보시면 어느 구간을 20초를 끊어도 똑같이 슈퍼샤이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입소문이 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거업 잔다. 아니 저도 말하면서 좀 졸리긴 하니까. 예. 자, 그러면 영화의 최신은 뭐예요? 지금 두 작품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신작이에요. 이 사람이 67년에 데뷔를 했고 항상 그 주류 헐리우드 백인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만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갱스 오브 뉴욕이죠. 뉴욕에서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니들 조상들 다 살인범들이다. 그래서 데뷔를 하고 수많은 걸작을 만들었는데 2006년에 와서야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습니다. 자기 페르소나라고 부를 수 있는 두 명의 배우가 다 나옵니다. 로버트 드니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번에도 역시 백인들이 진짜 싫어할 만한 오세이지족이라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있었어요. 백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거기서 석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터져 있는 바람에 이 인디안들이 떼부자가 됩니다. 자기들을 막 우습게 보던 백인들을 막 하인으로 부려요.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이제 이 여자를 꼬셔서 팔자를 고쳐보려고 하는 백인 남자. 이 실화 베이스예요? 실화 베이스 책도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상영 시간이 3시간 30분이에요. 쇼폼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3시간 거기는 한 1분 끊어도 이해가 안 갑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1분이면 스텝롤도 다 안 올라가요.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거장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새 작품을 들고 또 한 번 은퇴를 번복했거든요. 왜 이 양반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요. 미야자키 고로라고 있는데 이 아들이 게드전기라는 영화로 감독 데뷔를 했거든요. 네, 아들이 감독한 영화를 보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영화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이따 나와서 담배를 막 핍니다. 욕을 겁나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튜디오를 아들한테 넘기려고 했으나 했는데 안 되겠다. 네. 해서 다시 복귀하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추정하는데 뭐 그 진짜 이유는 본인만 알겠죠. 근데 이 양반 진짜 괴물이거든요. 뭐 연출, 기획, 시나리오, 심지어 콘티까지 본인이 다 그립니다. 이 사람이 80이 넘어가지고 새 작품으로 돌아왔어요. 이것도 역시 동명의 책이 있는데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평소 작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요즘에 그 김행장관 때문에 굉장히 다시 유명해진 영화 있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전후 세대예요. 제로센 전투기에 대한 추억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일본의 그 다음 세대들이 되게 불만인 거야, 이 사람은. 야, 니네들은 이렇게 부모들이 해놓은 거 이렇게 돼지처럼 집어 처먹기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없냐, 뭐 이런 이야기를 언제나 자기 작품 속에 심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격적인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아들한테 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너 어떻게 살래? 라는 제목이 이제 일주일 후에 개봉을 합니다. 지금 팬들이 벌써 막 예매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네. 우리 안기영 앵커한테는 온 김에 이제 막내잖아요. 대변인단에서요? 네. 네. 막내다 보니까 경계심을 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줄 거 아니야. 너만 알고 있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전. 네. 이전에 그 분위기가 있잖아, 당에. 네. 숨 막히는 그 분위기. 설마 가결이 될까 싶은데 가결이 됐어. 네. 난리가 났잖아. 그러다가 영장이 결국 기각됐어. 네. 당내 분위기가 엄청나게 그 짧은 기간에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달라졌어?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한 의원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전에는 나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정도였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나는 저 사람을 꼭 대통령을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관전자의 모습에서 네. 저런 꼴을 당하는 걸 보고 나서는 만들어내야 되겠다, 내가. 네. 자기 일이 된 거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아니 어떻게 우리의 당대표인데 저렇게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당이 조금 똘똘 뭉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분위기 완전 반전됐어. 네네. 또 사례는 없어? 제가 그 녹색병원 대변인단 당번 자주 섰는데요. 그
대표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바로 다음날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제가 당번으로 녹색병원에 갔었는데 대표님 일정에 배석하고 언론에 브리핑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날 일정이 조정식 사무총장이랑 이해식 부총장이 와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는 날이었어요. 대표님 단식도 중단하셨고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 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모두가 서로 웃으면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다. 그건 저도 아는 얘기인데. 웃었다. 더 돈독해졌다. 이런 대화를 나눴다든가. 네. 뭐 공개할 만한 거 없어요? 그 웃었다 말고? 많이 웃었나요? 손바닥 치면서 웃었나? 많이 웃었어요. 많이 웃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누가 제일 많이 웃었어요? 병문안 가신 의원님들이 대표님께도 농담도 던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농담까지? 네. 끝이에요? 네. 이 대표도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단식을 하시던 중간에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굉장히 수척해지셨더라고요. 그 진짜 힘들어요. 조사 네, 받으면. 안색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 하루 만에 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제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갔잖아요. 네. 대표님도 기분이 좋으신 것 같고 비록 이렇게 내가 링거를 꽂고 누워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영장이 기각되자 힘이 막 나는 것 같았다?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요. 네. 아. 아니 왜냐면 제가 녹색병원 당번 서는 동안 그 근처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 녹색병원 근처에 먹자골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는 가게가 많아 보였는데 아니 우리 대표님이 단식 중이신데 내가 이걸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에 괜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 추석 연휴 첫날에 당번 서고 거기 가서 먹었어요, 그래서? 네. 메뉴가 뭐였어요? 메뉴가 한식 뷔페 갔어요. 한식 뷔페. 한식 뷔페. 얼마짜리? 뷔페 몇 번 드셨어요? 김치찌개도 시키고 된장찌개도 시키고 제육볶음도 시키고 고급 정보다. 이게 다스페이드 아니면 어디서 들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제육볶음?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다든 이런 거 없어요? 인상이 깊은 건 있는데 방송에서는 좀 이야기하기가 왜? 우리가 편집할게. 믿을 수가 없어서. 그거는 올바른 판단이에요. 네.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문안 오셨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때 비록 언론에 다 공개되지는 못했는데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가셨거든요. 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을 치고 단식을 하고 당대표인데 당의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 과정들을 다 겪은 사람이 두 사람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있지. 그런 끝에 결국은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고 이재명은 그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 양반만 이해할 수 있고 그 양반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 있지.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겠지. 네, 천준호 비서실장이랑 윤건영 의원만 배석을 하셨는데요. 끝난 뒤에 언론에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그 병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쭉 그렇지. 이제 막내로서 네. 또 다 봤지. 네, 저는 대화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다들 아실 텐데. 네. 몰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 번 이제 실패를 겪으시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셨고 그런 과정들을 좀 이야기 나누셨다. 네. 그리고 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보겠다는 말도 했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안시앤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근데 본인한테 한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건강이 더 악화되시기 전에 그 국회 본청 앞에서 그 천막을 쳐놓고 단식 투쟁을 하셨는데 나중에 좀 건강이 악화되시고 나서는 많이 누워 계셨어요. 저한테
누가 오시는지 잘 기록해서 나중에 전해달라고. 아, 그거는 안 온 사람 이름 적어놓는 거거든? 기각되고 나서 국회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국회 본회의 있는 날 그 최상병 사건 패스트트랙, 네, 네. 특검법 패스트트랙 있는 그래서 거기에 날이었습니다. 표결하러 직접 갔단 말이. 예정에 없던 일이었어요. 한 표라도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택시를 타고 급히 오셨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내리셔서 딱 지팡이를 짚고 걸어 들어오시는데 당직자들과 또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님을 보고 호랑이가 돼서 나타난 것 같다. 사람의 그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기세가. 기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치. 거칠 것이 이런 없지. 고난의 과정들을 거치셔서 그런지 눈빛, 행동 이런 것에서 호랑이의 기운이 느껴진다. 사람이 호랑이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표현을 했더라. 네, 이야기를 했고 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다가 보궐선거를 이기는 게 네. 그 뒤는 또 바뀐 게 있어요? 뭐 좀 내놓으면 안 돼? 더 많이 웃게 됐다. 더 많이 웃게 됐다. 제가 대통령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금주의 사진이라고 한 장 제가 뽑아가지고 저희 PD님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요? 핑크 리본 캠페인이라 그래가지고 여성 유방암 예방하는 행사 관련된 행사예요. 대통령실에 올라온 사진으로는 이 행사를 무슨 행사인지 일단 알 수가 없잖아요. 저기다가 이제 희망이라고 적고 계신데 행사 장소가 용산공원입니다. 발암물질을 얘기하는. 10월 들어서 주말이랑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공개 일정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말고 네. 이재명 대표 시간 끌어줬더니 거기에 타면 어떡해. 양결 변호사 시간을 끌 테니까 이제 자 영장 기각되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그랬지. 그렇다고 죄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다. 이게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이냐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영장이 발부됐다고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 것도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반은 사실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꼭 발부받으려고 1년 6개월 동안 노력했겠어. 영장이 발부되면 죄가 있다는 뜻으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이 승리한 것으로 검찰 스스로도 인식해요. 자기들끼리 막 회식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장 기각된 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듯이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은 거짓말이지. 난리 법석이 났지. 바지 똥 쌌다고 그랬잖아 내가. 아직도 포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원래 3가지 건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영장 신청했잖아요. 나머지 2개는 분리 기소를 하고 대북 송금만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수원지검의 영장 판사들이 하필이면 우연찮게도 다 영남 출신이거든. 거기서 다른 건하고 엮어가지고 대북 송금을 다시 영장 청구를 하면 발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계산이 난 있다고 봐. 그럴 가능성 배제 못해요. 사실 영장을 서울중앙에서 청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수원에서 청구할 것이냐도 법조계에서 관심사 중에 하나였어요. 상대적으로 서울중앙이 좀 까다롭게 본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 검찰이 바라봤을 때는 백현동 건이 더 무겁다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영장 기각된 것에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했다라는데 그게 아닌 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이런 사건에서 청구시켰을 때 발부가 되면 자기들끼리 꼬린이라는 표현을 써요. 꼬린.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김호준 꼬린 시켜야 된다고. 국정감사 진행 중인 때도 검찰총장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인정을 안 해요. 다 구속돼야 될 사유라는 거예요. 아니 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있고요. 검찰은 유죄율이 98%입니다. 더군다나 특수부에서 1년 6개월을 이렇게 정말 온 전력을 다해서 달라들었는데 그렇지. 3개청이 달라붙어가지고 야당 대표를 1년 6개월 동안 탈탈 털고 6번 소환하고 2번 영장 청구했잖아요. 야당 대표를 한 달 반을 수사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걸 1년 6개월을 했잖아. 영장 청구한 적도 없어요. 그걸 2번이나 했잖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야당 대표를.
그렇게 해놓고 영장을 빵 쳤어. 근데 기각됐어. 그러면 바지 똥 싼 거거든. 못 받아들인 거예요. 대북송금권을 가져간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금요일에 6개월간 영장 구속이 연기가 됐어요. 이화영 부지사를 다시 조지고 네. 쌍방울 회장을 다시 조지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거야. 수원에 가져가면서 수원에 뭐가 생겼냐면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어요. 또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려 전담 수사팀 부장검사 있고 경력고사 붙은 그 전담 수사팀에서 해야 될 바는 뭐냐? 그 법인카드로 이재명 대표의 아침 도시락 그리고 샴푸를 샀다. 그러니 이재명도 모를 리가 없다. 엮어가지고 이재명도 기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북 송금이 굉장히 입증하기 어려워요. 제3자의 뇌물죄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을 갖다 붙여야 돼. 대북 송금권은 건너서 제가 뭐 들은 얘기가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 사건을. 오죽했으면 저 샌드위치 법카로 샀다는 걸 모를 리가 없다. 청담동에서만 파는 샴푸인데 법카로 산 거를 알았을 것이다. 샴푸가 있는데 법카로 샀을 것이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씨발. 왜 그걸 그냥 쓰지? 알아보고 써야지. 사진도 만들려고 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써요. 그렇게라도. 저도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떨궈내고 수원지검으로 되돌려 보낸 거예요. 손에 영장을 있으니까. 꼭 칠지 안 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치는 거잖아. 이미 한번 사람들 머릿속에 이건 기각된 사안이구나 하고 정리가 됐는데 또 하는 것은 억지스럽거든. 그래서 역효과가 날 게 100%거든. 근데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 선거 바로 직전인데 이거는 검찰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죠. 어제 이제 그 보수 쪽의 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은 결과 김기현 대표 두 번째 체제를 개편을 해놓고 국민의힘 쪽 중진들은 뿌듯해하고 있대요.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또 제가 들은 이야기는 다른데 상임위에서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나잖아요. 그때 한 국민의힘 의원이 한 이제 저희 당 민주당 의원의 어깨를 이렇게 치면서 화이팅 하라고. 우리 당은 좀 그른 것 같다고 대통령 때문에. 저쪽은 모여있을 때 눈밖에 나는 사람 이름 적을까봐 박수 치라오! 이거. 저건 리얼. 아니 왜냐면 국민의힘 중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정치를 더 오래 많이 했고 정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가인데 정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렇지. 대통령에 와서 국민의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생각났어 이제? 어떤 거 말씀이시죠? 국회 본회의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오랜만에 국회에 오셨으니까 의원님들이 뭐 대표님 잘 지내셨냐 고생 많으셨다 하면서 많이 오셨는데 인사를 드리러 그때 이제 정청래 의원님이 먼저 사진 찍어 드릴까요? 그리고 줄을 서세요 하시면서 사진 찍어 드렸다고.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되시나 봐요. 어떻게 만족하라는 거야 그걸로.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아침 뭐 먹었어요? 대표님이 제일 드시고 싶었던 거는 돼지 김치찌개.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다. 양지열 지수 영화 하나 추천받고 끝냅시다. 예. 최근에 넷플릭스 올라온 영화 중에 펄 있어요. 세계 제1차 대전 끝나던 해에 그 펄이라는 여성이 미국 남부의 외딴 농장에서 남편은 세계대전에 참전하러 나가서 없고 근데 엄마는 되게 엄격한데 아버지는 그 스페인 독감 때문에 이제 전신 마비가 온 상황에서 그때부터 이 여성은 댄서가 돼서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싶어하는 그런 여성이거든요. 아주 순박해 보이는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래요. 예. 사람 죽인 얘기가 안 나오나 싶었어. 이 여성이 거기서 이제 돌기 시작해서 주변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처절하게 웃으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웃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습에 반해서 제가 이 배우의 영화를 찾아서 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포스터를 보니까 바로 감이 오는데 피에 젖은 여자가 혼자 웃고 있어요. 자, 생각나는 거 없지? 네.
그러면 본인이 막내로서 네. 강서구 보궐선거 딱 결과가 나왔을 때 네. 본인이 느낀 감정이라도 내놓고 가봐. 좋았죠. 혹시 많이 좋았나요? 많이 좋았죠. 왜냐하면 저는 대선 캠프에 들어온 뒤로 당에서 겪는 첫 승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짜릿했습니다. 그래서 뭐 먹었나요? 자, 끝! 자, 이제 지금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이제 여론 호도가 있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겐 여론조사 꽃이 있다. 끝!